저는 진짜 그 대표님의 이 출판 기념회에 이 사회를 본다라고 임창규 국장님이 아프다고 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제가 쉬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네, 제가 이 사회를 보고 싶었어요. 네, 사실은 뉴욕에서도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시켜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대표님 소개하시기 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이 뉴욕에서 이 책을 받았을 때 대표님께서 써주셨던 게 있어요. 저한테. 여기 한 줄씩 써주셨잖아요. 다른 분들한테 뭐라고 써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동지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한테는 벌써 한 20 몇 년 전에 만나서, 네, 저에게는 동지라는 자격이 붙을 만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실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불려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선생님, 스승님 같은 분이세요. 제 인생의 스승님, 인생의 선배님, 그리고 제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묻고 싶은 일이 있고, 궁금한 게 있고 했을 때는 항상 언제든지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그 질문을 구했을 때 아주 현명한 답을 항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묻고, 중요한 일 할 때는 결정하고, 같이 결정할 때는 같이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인생의 선배님한테서 동지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우리 김동찬 대표님 알고 지내셨을 거고요. 김동찬 대표님의 인품 누구를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고, 네, 오늘 그 인생의 스토리를 담은 이 책 발간하셨고,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오늘 첫 구매하셨겠지만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러시고 이 책에서 감명을 얻으셨다라고 하시면 추가 구매를 해주셔서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네, 이러한 인생도 있다 알려주시고, 네, 그리고 이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빨리 맥을 찾으셔서, 그 맥이 도대체 우리 대표님을 30년 동안 외길 인생으로 끈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저는 사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도 같이 마음에 오신다고 하시면 그 뜻을 같이 해주시고, 얼마든지 여러분도 같이 동지가 되어 주셔서 활동을 해주실 수 있다. 네, 시작은 책을 구매해 주시고 같이 나눠 주시고, 네, 케이스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쯤 대표님 소개한 것 같은데요. 네, 30년 동안 이민 현장의 역사 기록으로서 이 활동 기록으로서 이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1996년도에 시민참여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인 유권자 센터를 설립하시고, 미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유권자 운동이라는 것 만들어내셔서 그 유권자 운동을 해오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민참여센터 대표로서 30년 동안 이끌어주신, 네, 거두절미하시고 우리 김동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저기에 우리 최 감독, 최 작가님하고 우리 스텝, 우리 황 변호사님 하고 또 모든 우리 스태프분들이 우리 박창환 우리 부대표님, 이 모든 분들이 저를 떠밀어 가지고 우리 그 보면은 비영리 기관들이 그 춘공기라 갖고 이 물고기를 넘어가야 돼. 대표님 나와서 책이라도 팔아야지 우리 그 넘겨간다고 해서 지금 떠밀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과 출신들은요, 적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수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적분을 잘 몰라요. 네, 혹시 왜 이름을 적분의 힘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적분이 힘이라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썼던 칼럼의 제목 중에 하나를 이 책의 제목으로 뽑았는데, 미분 그러면 계속 나눠가는 거죠. 미분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nothing. 근데 그 반대 말인 적분은 계속 쌓아가는 거죠. 쌓아가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 그것이 뒷걸모와 태산이 되는 것이고, 어느 한 순간에 전혀
다른 형태에서 질적인 발전을 하는 그게 바로 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제가 96년부터 이렇게 유권자 등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러 다니고 그럴 때는 그냥 유권자 등록 캠페인인가 보다 했지만 한인 정치인들이 나오고 투표에 의해서 한인들이 주위의 정치인들에게 전혀 다른 이 커뮤니티로 인식되어지면서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고 이런 것이 적분의 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 왔던 미국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후손들은 다 한민족이고 피가 1%라고 섞여 있으면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만 소수 중에 소수인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 사회에서 그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적분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 이해하셨죠? 네, 제목 잘 이해하셨죠? 네, 그 제목 지으신 이름 그 뜻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이 책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크게 다 일맥상통하게 쫙 흐르는 그 의미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네, 제목하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챕터 2가 보시면은 잡초가 살아남는 법이라는 챕터가 아니죠. 그 챕터라고 해야 될걸요. 네. 그 파트가 있는데요.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1996년도 1992년도와 1996년도에 이 96년도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희 한인 유권자 센터가 설립된 해고요. 92년도는 뭐냐면 LA에서 LA 라이엇이 있던 날입니다. 그때 해죠. 네, 429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429가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책에도 나와 있고요. 또 아니면 인터넷에서 한번 서치를 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그때 당시에 96년도 한인 유권자 센터를 설립하실 때 그때 사회생활은 어땠으며 우리 그때 유권자 센터를 설립하시게 된 계기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걸 설립을 해서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지 한번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해주셔도 되고 안 나오는 내용으로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제가 다 썼는데 최종적으로 보는 작가가 그거 다 빼버린 것 같은데요. 94년도에 제가 미국에 왔는데 그때 스토니 브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다녔었어요. 근데 그 우연히 그분들하고 만나게 되어갖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재밌으니까 자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저기 강한 내과를 하고 있는 그 강병철 박덕강이라고 있고 여기 뉴저지에도 몇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지금 한의사 하고 있는 장재영 그분은 이제 나이도 우리보다 많은데 장재영 형 이런 분들하고 우연히 알게 되어갖고 4.29 LA 폭동에 대해서 상당히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뉴욕의 처치 에버뉴 사건으로 사람들이 흉흉하고 또 이런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미국 오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간다고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왕 온 거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지나가는 투로 이제 LA 폭동으로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온 순서대로 다 호된 신고식 치렀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술 먹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자기들이 풍물을 좀 친대요. 그래서 풍물 갖고 뭘 하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여기 소호 빌리지 상인 번영회 그때 김재일, 김동석 이분들이 소호 빌리지 상인 번영회를 하면서 그분을 소개시켜 갖고 그래서 그러면 토요일 날 아이들을 데려다가 좀 한글도 좀 가르치고 풍물도 가르치고 하자. 이렇게 하다가 한인회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어갖고 한인회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데 좀 젊은 사람들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또 결합을 하고 그러다가 그럼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를 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세대들을 위한 어떤 한글학교, 토요 어린이 문학교
그리고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좀 하자. 그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회상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때 사회상하고 현재하고 비교해 보신다면 어떠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또는 어떤 분들은 한국에 그냥 있겠다. 뭐 아니면 한국 여행을 내가 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그때하고 지금 그때 가지셨던 그 사회적 불안감, 한인 사회에 있는 그게 아직도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런 종류의 불안감들이. 근데 뭐 우리가 소수계고 미국 사회에서 어떤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늘 소수계로서의 어떤 불안감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불안감이지만 틀린 것은 뭐냐면 그때는 막연한 불안감이었죠. 우리가 미국 사회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라는 불안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 누구도 우리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LA 폭동이 발생하고 많은 한인들이 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되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사우스 센트럴 지역이 너무 낙후되었으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지, 한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했죠. 대부분의 재산을 잃었는데, 그런 데서 오는 그 불안감들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한인들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불안감 속에서 우리도 같이 공감하고, 우리만의 불안감은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불안감을 겪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만 불안하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던 딱 그 차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질문을 조금 좀 더 만들어 보자고 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불안감을 해결할 때 당시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력, 리소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파워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벌써 96년도에 어디에서 만나서 가지고 한인 시민 참여 유권자 센터를, 그러니까 한인 유권자 센터를 만들었을 당시에 우리가 가졌던 것하고 지금 현재 그 3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별 의미 없다, 어떤 사람들은 저거 해봤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막 이랬지만, 한 명 한 명 다니시면서 유권자 등록 받으셨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자원봉사 해주셨던 분들이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한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신다면 30년간의 변화. 그때는 사실 우리가 가진 게 없었죠. 그렇지만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 정신으로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인데, 한 20년 전쯤에 하더라도 뉴욕타임스 전면에 뭐라고 나왔냐면 뉴욕시티의 밤을 지키는 코리안 델리 그로스리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영업을 하고 곳곳에 사람들이 어두컴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환하게 불을 켜고 24시간 동안 이 델리에서 물건을 팔았던 한인들만의 아주 특별한 방식의 비즈니스가 그때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그때는 미국 와고 델리 그로서리만 아니라 세탁, 네일 이런 쪽으로 막 진출하고 막 성공을 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70년, 80년대 이미 났던 분들이 미국 사회에 친목 도모형 조직으로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서 네일 어소시에이션, 청과협회, 그리고 한인회, 이 힘에 의해서 한인회가 만들어져 갖고 이 한인 커뮤니티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영향력은 별로 없었어요. 정치인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한인 커뮤니티에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뉴욕, 뉴저지에 한인 정치인들이 여럿 있고, 연방 상원의원도 있고, 또 주의 중요한 주의원들도 있고, 시의원들. 페리세스 파크 같은 경우는 한인들의 힘이 절대적인 그런 곳이 되었죠. 그때는 이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차이가 난다면 이제 그런 것이고, 그때는 터닝 포인트를 막 넘어가는 시기였던 겁니다.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에 보내면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었는데, 미국에 막상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고 폭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인들은 그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1.5세대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나와서 우리도 미국 사회에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그 시작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존재감을 알리고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때 96년도에 우리가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고 지금 결과를 보자 그러면 우리는 미국 사회에 나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0.6%도 안 되는 소수계가 연방 상원의원 1명, 연방 하원의원 3명, 그리고 각 도시별로 많은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3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닥쳐진 또 다른 문제점들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제가 사회자가 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한테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게, 아니 96년도에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하고 비교해 보자면 여기에 정치인들도 있고 상원 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뉴욕시에도 시의원, 한인 시의원이 수십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 있고, 그게 결국에는 다 우리 한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고 우리 한인 사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일인데, 저는 여러 번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지금 현재 현직으로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출마해도 될까요?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신감을 주고 무엇이든 해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로 나가서 벌써 수십 년을 현직에서 현재 뉴욕주 의원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네, 그분들 아무것도 아니고 자원봉사할 때부터 와서 있을 때 대표님한테 묻고 할 수 있는지, 네, 우리가 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셨던 분, 네, 그리고 네, 어린 학생들 데려다가 그 학생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심어줬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이 작지만 만들어졌다라는 점을 사실은 저는 대표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는데, 네, 너무 겸손하셔서 말씀을 못 하시고, 네, 그렇게 있었던 내용들이 여기에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뭐 한두 명 유권자 등록하고 누군가 만나고 누군가 교육한 것들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현재 이런 리소스가 됐다고 봐요. 저는 여기에 말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고 있는 팔팍의 시장님이 한국 분이시죠. 네. 옛날에는 아니었죠. 네. 그리고 그분들은 한인 사회 별로 눈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시장님이 얼마 전에 아이스와 관련되는 재책을 하는 뭐 이런 것도 하신다고 했으면 아마 이게 30년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물론 그게 다 뭐 대표님 혼자만의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양들을 이끌고 있는 호랑이 덕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 박 변호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되게 힘들었어요. 일요일마다 유권자 등록을 하러 나가야 되고 또 혼자 못 가니까 같이 갈 사람들 미리 이야기하고 같이 가자 그러고, 뭐 우리 윤영삼 씨 그때 하이스쿨 다니면서 우리한테 와갖고 풍물도 배우고 한글학교도 하고 뭐 그러면서 했는데, 그때 저 어린 학생들을 꼬셔가지고 유권자 등록하자고 이야기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가면 또 혼자 덩그러니 아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되긴 안 나가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게 없고 안 되는 것들이 모여서 되더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제 우공이산이라는 그 속담을 좋아하는데 우공이 왜 질문을 하려고 그랬던데요? 아, 그거 제가 얘기하려던 거였는데. 아, 네. 거기 뭐 나왔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공이 산을 옮기겠다 그랬을 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와갖고 글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결론은 산을 옮겼어. 뭐 이 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본인이 옮겼든지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옮겨줬든지 해서 산을 옮기게 됐어요. 이 결론은 우공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이고 약삭 빠르게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봤더니만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은 안 되는 것들이 모여서 되고 그리고 우공이산처럼 목표를 세우고 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한 30년 하면서 이제서 깨달았어요. 제가 사실 우공이란 얘기를 대표님하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와, 이거는 우리 대표님의 호가 돼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는데 가만 보니까 호는 뭐 자기가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이 붙여줘야 되는데 누가 붙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중이 붙여주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호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 아마 여러분들 대중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우리 김동찬 대표님은 우공 김동찬이다라고 불러주시려고 하면 그게 딱 어울리는 그런 호가 아닐까. 동의합니다. 우리 벌써 한 10년 이상이 지난 것 같네요. 저희가 8080 여기 보면 세 번째 챕터에 보는 게 8080이라는 그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080 캠페인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게 아직도 유효한 캠페인인지 우리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매년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여기 와 계신 우리 탁 박사님도 유권자 데이터를 한번 분석하신 적이 있고 그 이후로 이은수 교수님이 쭉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미국 뭐 다른 데 다 빼고 이 대통령 선거 때의 투표를 보면 뭐 60 몇 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유권자 등록자 대비 투표를 보면 80% 넘어갑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있는 만 18세 이상 나이 모든 사람 중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을 계산했기 때문에 61%, 62% 이렇게 나왔지만 유권자 등록한 사람들로 하면 그 안에는 미국에 임시로 와 있는 사람, 또 투표권이 없는 사람, 유권자 등록을 안 한 시민권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집어넣어갖고 계산한 겁니다. 근데 그런 계산을 봤을 때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등록 유권자가 80% 이상은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률도 보면 저희들이 96년도 시작할 때는 조사를 할 능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프로싱 한인들이 밀집했던 프로싱 지역이 그때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변천수 씨라고 공화당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뭘 한인들은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할 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유권자 등록을 안 해갖고. 그래서 그분이 한 게 5%도 등록을 안 했어. 그러면서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분이 그런 말 했으니까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이 이제 50% 특허를 했거든요. 근데 뉴저지주 유권자 전체 유권자 등록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현수 교수님 빼고 탁 박사님 빼고 90% 넘습니다. 뉴욕주는 80%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50% 특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있으니까 박재진 변호사님께서 그럼 우리도 80% 이상 등록하고 80% 이상 투표 참여하는 8080 그거를 만들죠. 그래서 본인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줄곧 저희들이 이제 8080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혹시 정가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정가? 저도 지난번에 뉴욕에서
이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처음 접해봤어요. 아니, 처음은 아니죠. 정가라는 이름으로 접해본 거는 처음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대표님 우공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선비시죠. 여러분 선비라는 말 뜻 아시죠? 선비. 뭐 그냥 양반 아니야 뭐 이거 아니고요. 양반도 아무나 선비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뭐 선자문 조금 한다고 그 선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선비라 함은 네, 이미 성균관이며 뭐며 다 졸업하고 관직에 나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관직 안 받고 제야로 나와 있는 분들을 네, 선비라고 부르죠. 네, 딱 우리 대표님께서 선비시죠. 네, 우리 선비로서 네, 아닌가요? 네. 네. 언제 관직에 나가도 아깝지 않고 능력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네. 하지만 우리 제야에서 우리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같이 네,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 선비들이 즐겨 부르시던 곡, 한시, 시조와 같이 부르던 곡을 정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예, 뉴욕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오늘 정가에 아주 네, 박사세요. 예? PhD 박사님이시고 정가 오늘 해금하고 정가를 불러주실 강미경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부 순서에는 조금 우리 미래를 위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관련, 그 전에 활동했던 것과 관련된 것들 한번 사진으로 대표님의 설명을 드리면서, 네, 왜 이 사진을 픽하셨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 들으시면서 시작하도록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사진은 지금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탐 수아지입니다. 당시 나소 카운티장에 나왔다가 떨어질 때의 유세 사진이고, 그때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거기에 전부 다 이제 조직해서 이 카운티장 후보에게 질문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기에 한인들도 참여를 해갖고
질문을 해달라고 여러 번 연락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이제 가서 했는데 그만큼 이 한인들을 찾는 정치인들이 많아졌다는 거고 또 다른 에이션 그룹들도 한인들이 꼭 끼어야만 에이션 그룹으로서 생색낼 수 있다. 이런 우리들의 위치가 아주 높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소 카운티 장 선거에서 이제 우리 저기 보고 있는 베로니카 정 변호사가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데 그때 한인들이 우리들이 다른 에이시안들 그룹들 오거나이즈에서 디베이트를 만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거기에 여러 중국계 단체들하고 또 한인 단체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앞에 두 사진 보시고 그렇게 큰 감흥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제가 처음 한인 유권자 센터 와서 활동을 할 때 그 출마자들이 한인사회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캔디데이트 누가 나왔는지 우리가 너 소개해 주는 거 만들어 줄 테니 우리한테 사진 한 장하고 너네들 너 소개하는 것 좀 보내 라고 보내면요 안 보내왔어요. 왜 안 보내왔냐면요 너네한테는 관심 없어요. 네, 한인표 없어도 돼 그러던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른 이런 행사에 우리가 참여해서 부르고 우리가 직접 하는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저가 봤을 때도 큰 의미가 있고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는 사진이죠. 네. 옛날에는 우리가 불러도 안 왔습니다. 네. 대답도 안 했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LA 폭동 때는 한인 커뮤니티 미국 사회의 인비저블 커뮤니티였습니다. 그 스스로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러나 지금은 에이시안 아메리칸 행사에는 꼭 한인들이 들어가야만 에이시안 아메리칸 단체가 되는 그런 정도로 발전했고 또 정치인들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무시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를 안 부르면 섭섭해하고 나중에 왜 안 불렀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기 8080 캠페인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거는 뉴저지주 주성맞이 행사에 와서 하고 있는 8080 캠페인입니다. 이때는 저희들 여름 인턴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청과상교회 주성맞이 대잔치 할 때는 유권자 등록 이틀 동안 하면요 1000명씩 받았습니다. 그때는 진짜 캠페인 하고 있는 여기 우리 윤영삼 씨 그때 막 깽가리도 치고 풍물패 치고 막 동네 시끄럽게 하고 나서 유권자 등록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갖고 유권자 등록 받는 사람들도 뭐 한 10명 정도가 앉아서 받고 그래도 막 줄 서 막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인들이 등록을 어느 정도 했고 또 지금의 상황들 보면 대부분 이제 주소 변경이라든지 신규 유권자들은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유권자 등록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정치인들에게 한인들이 가장 잘 조직화되어서 캠페인을 가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제가 만난 정치인들 100인 100이 전부 다 이렇게 유권자 등록을 조직적으로 매년 나올 때마다 캠페인하는 행사는 한인들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몇 년적 이야기인가요? 영삼시 이거 기억나요? 그 영삼시 하이스쿨 다닐 때죠? 예, 이때 모여갖고 우리가 선거일입니다. 이거 해서 메일 발송하는 그 하이스쿨 학생들이에요. 지금 다 시집장가 가갖고 애들 낳고 또 우리 영삼시도 애가 이제 중학교 다니는 나이인데 바로 그때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청년들 제가 매주 토요일 날 꼬셔가지고 내일 나올래? 시간이 있어? 우리 같이 점심도 맛있는 거 먹고 교회가 맛있는 거 주니까 뭐 이러면서 함께 유권자 등록 다니고 했던 그때 그 시절입니다. 자, 그때 토요 어린이 문화학교라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모여서 뭘 할까 해서 우리 그러면 아이들 데려다가 우리 문화와 우리 한글을 가르치자 해서 토요 어린이 문화학교 97
사실 저는 95년도부터 했었습니다. 하고 2007년도에 이제 문을 닫았는데 왜 닫았냐면 그때는 많은 곳에서 한글 학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하이스쿨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부모 세대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는 그런 걸 하자라고 해서 문을 닫았는데 여기에 있는 요 토요 어린이 문화학교에 와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저게 1997년도, 8년도 그리고 요거는 2000년 인구 센서스를 앞두고 워카톤 2000년 인구 센서스 캠페인에 우리 토요 어린이 문화 학생들이 선봉에 서서 풍물패 어린이 풍물패하고 나갔던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네, 이거는 마이크 혼다 의원입니다. 지금 아주 많이 나이 드셨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김동석 당시 유권자센터 소장님이시고 이게 역사적인 겁니다. 가장 처음 저희들이 이제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한인들의 조직화된 힘을 보여주었던 것이고 또 이 캠페인에 여기에 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2006년도에 연방 하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759라는 결의안 하우스 레졸루션 759라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하원 전체 의회에서는 B급도 되지 않아서 사장되어 버렸죠. 그리고 그해 겨울에 혼다 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혼다 의원이 그러면 자기하고 공화당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의원을 소개시키다 해서 여기 뉴저지에 있는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을 컨택해서 공화당 민주당 같이 공동 발의안을 해서 올렸고 이거는 처음 지금 돌아가셨지만 애니 팔레 어메베가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환경 소위원회 위원장 하셨던 분이 청문회를 했습니다. 청문회 자리에 오신 혼다 의원에게 서명 받았던 것을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의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직접 조용히 불러갖고 이 결의안 하는데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는데 여기 이용수 할머니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전 이사장님이셨던 정혜민 이사장님 그리고 왼쪽이 김영덕 박사님 두 분이 해서 120일 연대 공동의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김동석 당시 소장님 저 뒤에는 저하고 여기 지금보다 훨씬 더 퉁퉁해 보이는 박재진 변호사 예 퉁퉁해 보이죠. 박재진 변호사가 사실은 새벽에 우리가 올라가면 어디 의원 사무실을 누가 어떻게 방문해 갖고 뭘 전달해 주고 뭘 할 것인가라는 조직을 다 짜갖고 새벽에 이제 DC에 내려가 갖고 모든 이 활동들을 총괄하고 했던 그래서 잠을 못 자서 부었어요. 원래 뚱뚱했습니다. 네. 네. 그러고 이제 MD 연방 하원 이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타운홀 미팅을 한 것입니다. 하면서 MD 의원이 이제 최초로 뉴저지에서 연방 의원이 되었고 우리가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앞으로 이 의원으로서 어떤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묻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타운홀 미팅입니다. 타운홀 미팅을 2000년 초에 뉴저지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거든요. 그날 사회를 우리 박재진 변호사님이 봤고 저기 있는 사람은 고든 존슨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이 노레터 와인버그 주상원 의원 그 옆에 벨러리 허를 주 하원 의원 이렇게 한꺼번에 불러놓고 우리 뉴저지의 이슈들을 이제 묻는 건데 이때 지금 내일 협회의 손정만 회장님이 오셔갖고 서류가 없는 한인들도 내일 라이센스를 받게끔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미팅을 한번 하겠다고 해서 바로 미팅을 상원 하원 다 해서 그해 9월 1일 날 머피 주지사가 사인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인한 내용에는 뭐냐면 서류 미비자다 할지라도 라이센스를 주는데 내일만 아니고 모든 라이센스 뉴욕주에서 발급하는 모든 라이센스의 서류 미비자도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자
라는 것이 통과되어서 이 전체 에이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센세이션이 불러일으켰던 그 시작이 바로 이 타운홀 미팅입니다. 저희들이 타운홀 미팅을 하는 것은 뭐냐면 위안부 결의안을 하면서 배웠는데 그때 풀뿌리 운동, 그라스루트 액티비티라는 것들을 말만 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재정립을 하면서 공식을 차단했습니다. 첫째, 아젠다 설정을 하고 설정된 아젠다를 어떻게 이슈화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이고 어떻게 팔로우 할 것인가. 바로 이 네 가지를 딱 정하고 이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타운홀 미팅은 아젠다 설정하고 이슈화하고 전달하는 것을 한꺼번에 딱 압축해서 하는 것이 타운홀 미팅입니다. 아젠다를 들고 가서 그것이 모두에게 이슈가 되게끔 만들고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자 그러면 잘 안 만나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운홀 미팅을 하는 건데 이 팔로우를 손정문 회장님이 아주 부지런하게 팔로우를 하면서 뉴저지에서 2020년도에 팬데믹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기에 큰 성과를 만들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앤디 의원 사무실에 우리 인턴들하고 가고 이제 하는데 매년 저희 인턴들이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앤디 의원이 꼭 만나줬어요. 저 가운데 퉁퉁한 친구는 우리 리차드 인 변호사라고 우리 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위에 인턴들이 가기 전에 이제 앤디 의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기들이 궁금한 거 질문하고 하는 장면들을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2017년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고 갑자기 반이민으로 갈 때 저희들이 제일 먼저 여기 최영수 변호사님이 우리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장을 맡아갖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들 만나갖고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 이보교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심포지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이민 반이민 이것이 미국 역사에 봤을 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당장 그 대상이 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교인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과 함께 비를 맞아주고 함께 우산을 써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턴 출신 학생인데 여기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 다닐 때 우리 인턴을 했었습니다. 인턴을 하고 여기 펠리세이드 파크 앞에 위안부 기린비를 세울 때 또 인턴을 그때 했던 친구고 이 나중에 이제 콜롬비아를 가서 하버드 법대에 가고 하버드 법대에서 램지어 교수가 이상한 논문을 써갖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망언들을 쏟아낼 때 하버드 법대 학생들을 조직해갖고 대들었던 그 주인공입니다. 왜 제가 우리 자네 지금은 나이 30이 넘었어요. 이제 자네 우리 그때 인턴을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 어떻게 하냐고 시민참여센터에서 인턴하면서 배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알고 있기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했는데 그때 우리 박진진 변호사가 다 가르쳤던 인턴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조셉 초이라고 그때 막 트럼프한테 막 돌지고 날리고 아베한테 돌지고 날리고 했던 그 하버드 학생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법대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 학생도 아베가 하버드에 온다 그랬을 때 박진진 변호사가 밤에 봐줄 사람이 없었고 딸내미 데리고 올라가갖고 거기서 하버드 학생들 모아놓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때 조셉이 거기 왔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질문을 했던 거죠. 이런 사건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랬구나 하지만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은 대부분이 잘 몰라요. 그래서 교육받지 않으면 아무도 용감하게 나설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양진환
양재환인가? 김진환 우리 인턴 했는데 여기 리치필드에 시장한테 대들어가지고 14표 차인가 얼마 표 차이로 졌죠. 근데 30도 안 돼갖고 용감하게 했는데 자기가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시민참여센터에서 배웠다고. 서한생 기자가 자기가 쓰고 나서 연락이 왔었어요. 김진환 씨라고 아냐고 해서 잘 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인턴십 왜 중요한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 안에 보면 제왕에 관련된 내용이 옛날에 황제가 되는 것, 이 왕이 되는 것이 교육받지 않고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어. 반란을 일으켜도 자기가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반란을 함부로 일으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왕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왕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국 사회에서 리더십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밥상놀이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힘들면 시민참여센터가 이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잘 해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글들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그랬죠. 전 세계 어디에서 왔던 한민족의 후손이면 여기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인구조사 때부터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같이 캠페인을 했던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족 분들은 중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중화민족이다. 그리고 너는 조선족이고 너는 위구르족이다. 우리는 한족이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갖고 인구 센서스에 표시를 할 때 다 중국으로 표시합니다. 그게 아니고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 조선족이면 한인 코리안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2000년도에도 이야기했고 2010년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져서 이분들을 고용해서 중국 커뮤니티에 대대적인 전화권리 캠페인을 해서 그분들이 표시를 코리안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2년이 되어서 한중미 사랑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저희들하고 자매기관으로 계속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인턴들에게 아이덴티티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황기안 지사, 미스터 선샤인의 그 어떤 주인공 역할을 했던 그 소재가 되었던 그런 황기안 열사의 묘에 우리 인턴들이 방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봉투가 있죠. 황기안 지사 있고 저기 봉투에 저 옆에 보면 대각선으로 있는데 거기가 염세호 지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봉투가 아니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저 밑에 묻혀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비상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모르고 봉투지로 밟고 다니네요. 바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면 거기에 있는 그 터널을 뚫을 때 다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많은 조선인들이 저기에 터널 뚫는 데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 해갖고 있습니다. 근데 염세호 지사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갖고 돌아가지 못했는데 황기안 지사는 그분이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통해갖고 그분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했다는 것 때문에 고국으로 100년이 넘어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고 이제 학생들이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위안부 기린비, 세계 최초의 위안부 기린비 2009년도 인턴들.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때 우리가 그 핵해색에 우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한 달에 1,000불만 내면 준다 그래서 사무실을 갔는데 거기 인턴들한테 우리 박진진 변호사가 가다가 거기 핵행색에 있는 그 저스티스 센터 앞에서 흑인들이 뭘 하는가를 보고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만 흑인 노예에 관련된 기린비를 세우고 있다. 그래서 박변이 거기서 그래? 그러면서 와서 바로 인턴들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그 당시 데니스 맥런이 카운티장한테 이야기하고 해서 시작한 캠페인이 바로 저 기린비를 세우게 된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그 저스티스 센터 앞에 여러 개 있는 기린비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었고
이쪽으로 와서 세우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그 앞에 세우게 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박지진 변호사가 내고 캠페인을 시작을 했던 세계 최초의 기린입니다. 이 역사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옆에 가가지고 그 흑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세웠냐. 그랬더니 그 회장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넌 생각도 하지 마. 야, 우리 10년 걸렸어. 네.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인턴들이 가서 활동하고 뭐하고 캠페인하고 이거 만들어줘 가서 이렇게 쑤시고 그랬던 애 중에 하나가 그 자넷이죠. 네. 자넷도 그 역할을 같이 했었는데 저희는 1년 반. 네. 2010년도. 네. 1년 반 만에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뉴저지에서는 그때 이 기린비를 세우기로 했고 뉴욕에서는 노든 블루바드 그 메인 스트리트에서 그때 금강산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유토피아까지 주정차 금지 시간을 해제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이 4시부터 7시까지 주정차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황금 시간에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배진 변호사가 이제 인턴들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그걸 왜 했냐? 그라스루트 액티비티가 뭔지 그 공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젠다 설정, 뉴저지에서는 기린비를 세워보자. 그리고 이슈화 어떻게 했냐면 다니면서 서명 받고 프레스 컨퍼런스 하고 데니스 맥너니 카운티장 만나고 그래서 이슈화하고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맥너니한테 전달을 하고 나중에 맥너니가 이게 버겐 카운티에 있는 시장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가고 히어링 하는 데 가서 인턴들이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래서 저기 있는 저 부지를 펠리세이드 팍 시의회에서 내놓았고 저 돌은 카운티에서 5,000불 상당히 내놓았고 그다음에 저기 청동 부조는 동네에서 이제 모금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뉴욕에서는 그걸 가지고 커뮤니티 보드 7에 가져갔고 학생들이 그걸 영어, 한국어, 중국어 해서 거기서부터 올라오면서 모든 상점에 페티션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잔노 시온한테 전달이 됐는데 잔노 시온이 여기에 프루프가 필요하다 해서 일주일 동안 그 라인 3개에 4시부터 7시까지 인턴들이 쏘받쳐 가지고 차가 몇 대 지나갔는지 이 시간 동안 딱 그래프를 그리니까 그때부터 차량 통행량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집에 갈 때 맨하탄에서 퇴근할 때 전부 사고를 타고 가지 가당서다 노든 로컬을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냈는데 함흥차사 그래서 새로 된 피로구 시의원한테 찾아가고 부르고 나중에 피로구 시의원이 멀리서 나온 부분 Mr. Kim, I'm doing my best 돈을 받았대요. 4년 동안 괴롭혔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없앴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피로구 시의원이. 그래서 당장 우리가 가서 기자회견하고 했는데 바로 인턴들에게 그라스루트 액티비티 공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박지진 변호사가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대표님이 하신 거죠? 아니요. 그때 네. 모든 플랜을 인턴들에게 가르치고 했죠. 네. 근데 진짜예요. 네, 피로구는 대표님만 만나면 치를 떨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피로구가 옆에 쓰고 가서 미스터 김한테 가서 꼭 얘기하고 오라고. 제발 저 또 얘기 안 해도 된다고. 네. 대표님이 만나기만 하면 메인스트리트 그 길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안 하냐고. 네. 지금 스토리가 좀 섞이긴 했는데요. 네. 그 꾸준한 팔로워 있었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기 황정인 변호사 저기 있죠.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 러시아 말을 쓰는 고려인 동포들입니다. 네, 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예를 들어서 딱 이겁니다. 딸이 사이한테 맞고 집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그랬더니만 부모님들이 야 죽어도 그 집에 가서 죽어. 그 집 귀신이야. 라는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고려인 동포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기에다가 스탈린의 전제 민주사회, 전제 통치소에서 살아왔던 그걸 또 가지고 있고 미국 와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물 행사를 같이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온 분들이요. 그리고 저분들도 각 나라에서 다르게 살다가 와갖고 또 안 맞아요. 이게 우리가 해결할 하나의 숙제인데, 반면에 중국 동포분들은 말도 통하지, 생각도 좀 비슷하고 이제 많이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서 빠르게 되는데, 저분들에게 지금 본인들의 어려운 이민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다른 단체하고 좀 조인해갖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하느냐? 요만큼의 피만 섞여도 정부를 해야만 우리가 여기서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인턴들도 중국 동포들, 그리고 고려인 동포들을 받아들여서 하고,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인턴 코디네이터까지 고려인 동포가 했었습니다. 우리 아까 조선족 동포, 우리 또 고려인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들의 공통점은 한인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저는 민족성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미국 땅에서 와서까지도 이분이 고려인이다, 조선족이다 나누기보다 우리는 다 같은 한민족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네, 우리 한민족 한 핏줄이 뉴욕에서 통일된 한민족으로, 어디에나 국경이 없는 한민족으로, 네,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한민족이고, 네, 뭐 러시아에서 오신 분, 저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서 오셔도 우리는 한민족이고. 글쎄요, 저는 그게 되게 그 뿌듯한 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음 질문은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한민족의 해외 한인 동포의 숙명이라는 자그마한 챕터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아직도 저도 항상 질문을 가지고 있고 해답을 찾기 힘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미국에 와서 이 동포로 해외 한인으로서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가 또 맡은 어떤 숙명적인 뭔가 우리의 임무가 있기도 할 것 같고, 네, 우리 해외 한인 동포의 숙명은 무엇인지 한번 좀 간략히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어떤 행사장에서 저기 유권자 등록을 해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근데 초청 연사가 신효범 의원, 그래갖고 당시 워싱턴주 상원 의원을 하셨던 신효범 의원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본인이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 이제 주한미 대사 후보에 올라가고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 인터뷰하는 그 국무부 직원이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서 주 상원의원이 됐는데, 만약에 미국을 대표하는 주한미 대사로 한국에 갔을 때 한국과 미국이 컨플릭이 생겼을 때 어느 편을 들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한참 그 사람을 보고, 내가 하는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어느 편을 듭니까? 그거는 왜 갑자기 질문해야 하면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한국인데 난 미국에 입양이 돼서 왔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키워준 분은 미국인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나를 낳아준 모국과 나를 키워준 미국과 싸우게 하고 싶지는 않고, 싸우게 되면 내가 할 일은 뭐냐? 못 싸우게 해야지, 안 싸우게 해야지. 부모님이 싸우면 당신은 엄마 편을 들거나 아빠 편을 들 거냐? 그렇게 하면 이혼하라는 건데 뭘 할 거냐고 대부른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숙명적으로 미국과 모국 관계가 더 좋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따르지 않다면, 그래서 나는 미국이다. 나는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국 편을 들 거야.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코리안 아메리카는 숙명적으로 두 나라가 사이가 나쁘면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만 양쪽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존재에 있다. 송기훈 교수님이 늘 그런 이야기했어요. 경계인이라고. 제가 여기 와서 총각 때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룸메이트를 구했는데 룸메이트로 오신 분이 송길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오셔갖고 제가 룸메이트 송길 교수님 1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다양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그분한테 배웠고, 단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미국에 맥다널을 먹는다 생각해봐라. 그게 뭔 낙이 있겠느냐. 맥다널을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 먹는 사람이 더 많지 않느냐. 그리고 사투리의 힘, 사투리가 없으면 말이 발전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여러 상황들을 이제 배우고 하면서 저는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네, 우리 해외 동포의 해외 동포는 어떻게 하든지 뭔가 자기가 발 딛고 있는 나라 간의 관계가 더욱 좋게끔, 나쁜 관계든 좋은 관계든 더 좋게끔 만드는 것이 숙명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숙명, 여기 숙명 중에 한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거, 좋든 싫든 여러분은 지금 재미 한인 동포라는 딱지를 띄고 한인으로서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좋든 싫든, 우리의 자녀로서 한인 자녀, 한인이라는 타이틀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고 동일한 그 숙명을 띠고 태어나고 미국에서 살게 됩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 때 진짜 내 숙명을 충분히 다하고 있느냐, 우리의 시민참여센터 후원하시고 도와주시면서 그 일에 같이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게 마지막 질문으로서는 제가 준비한 사회자가 던지는 질문으로서는 마지막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가 해야 될 나아갈 길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는 이런 활동을 하고, 아마 이게 우리가 이민 오는 세대, 어쩌면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으세요. 이민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민 사회가 아니라 자체로 우리의 후손들이 유지해가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될 거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민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 마지막 세대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이 책의 구성이 뭐냐면, 시작이 이제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현대 민주주의 종주국 미국 어떻게 건설이 되었고 어떤 의미로 건설이 되었는가,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그리고 지금의 미국은 어떤 상황인가, 250년 된 미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미족 한인들은 어떻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왔는가 라는 내용이 이 책의 전반부에 들어있고, 그 중간에는 그러면 미족 한인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고, 초기에 LA 폭동이라는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 이 분기점을 슬기롭게 넘어왔는가, 그럼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와서 지금 우리는 발전을 해왔는가,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가. 물론 그는 제가 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실천했던 하여튼 실천가의 입장으로서 그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 활동들을 이제 쓰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한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하나의 과제가 있고, 전체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이제 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코리안 아메리칸의 입장으로서는 기존의 70년대, 80년대 이민 왔던 분들이 구축했던 그 시스템, 협회라는 시스템, 어소시에이션가 친목 도모형 이 조직들이 지금 다 와해가 되었다. 그때는 이분들이 뭐 네일 협회를 했다, 청과 협회를 했다, 세탁 협회를 했다 했는데, 이게 더 이상 2세대들은 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이민자들은 거기에
미국으로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팬데믹이 딱 닥치면서 다 리타이어를 하면서 조직들이 와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회도 힘을 쓰지 못하는 된 거죠. 그런데 뭐 선행해서 이런 것들을 좀 커뮤니티를 웰 오르가나이즈 했던 사람들을 보면 주이시 커뮤니티를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지향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180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 이런 커뮤니티 센터를 해왔고 뉴욕만 하더라도 주이시들 커뮤니티 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산이 제일 작은 데가 1200만 불을 쓴 조직입니다. 근데 그 커뮤니티 센터가 뭘 하냐면 이게 7.1 전쟁 이전까지는 미국에 와서 영어 배우고 그 다음에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미국의 시스템을 배우는 거였지만 7.1 전쟁 이후에는 민족성을 가르치는 민족적 정체성을 우선으로 가르치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거기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어떤 시빅 오거나이제이션의 역할도 있고 소셜 서비스 영역들도 있고 또 에듀케이션 영역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다 정부 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그랜트를 1,200만 불 가까이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소시에이션은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프로그램을 갖추고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가진 공동체의 커뮤니티 센터가 새로운 대안으로 있어야만 새로운 세대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스텝도 하고 그랜트 라이더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랜트를 찾는 역할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기들도 서비스를 받고 그러면서 모든 일이 생기면 그 안에 와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도 그런 형식으로 발전을 해나가거나 아니면 그런 커뮤니티 센터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이거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지만 한민족이라는 어떤 민족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는 이미 가버리면 모국과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교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국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우리는 한국이라는 상황, 우리 남북을 다 합쳐서 20세기에 가장 참혹한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앞선 세대들이 살아왔던 그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기를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생존, 서바이벌 모드에 아주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었고 그 힘으로 오늘날 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존재를 잘 모르지만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은 AI다 뭐다 하지만 AI의 근본적 목표는 소프트웨어 AI만이 아니라 피지컬 AI로 가야 되는데 그 AI, 피지컬 AI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국은 서구 문명의 레일로드가 아니고 바깥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경기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서구 문명권의 레일로드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바로 뒤에 이등으로 쫓아오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기초에 이상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미국이 제조업이 하나도 없어. 피지컬 AI 시대 넘어가면 한국이 세계의 선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우리끼리만 살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활용하고 살아야 되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해외 동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800만 해외 동포를 그냥 해외 동포로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구슬이서만이라도 꿰어야지 보배야 되듯이 이 커뮤니티 센터가 해외 민족들 해외에 있는 민족들을 엮을 수 있는 하나의 허브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아이들을 한국에 보낼 때 한국의 프로그램들도 갔다 와야지만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좋은 역량을 가진 인물들이 있으면 또 함께 쓰고 그래서 이 전체 800만 해외 동포가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동포들이 이제는
한민족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그런 소재들이고 또 인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한국 입장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새벽 4시까지 하는 외교부 거기에 가서 저도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이거라고 봅니다. 과거의 제국주의자들은 전투합을 가지고 해외를 침략하고 했지만 우리는 문명을 공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외에 나갔고 제3세계에 가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이 MIT를 졸업하고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제3세계 갖고 네트워크를 깔아주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딱 보면서 이 우리도 문명을 공유하는 것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근데 어떻게 역사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자. 우리 새로운 세대들이 한국에서도 살고 미국에서 살고 프랑스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대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냥 한민족이지 그 한민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새로운 세대들이 해외에 나갈 때 같이 그런 문명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이들이 역사를 공유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이카 같은 그런 한국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우수한 청년들, 한국에 있는 청년들 같이 모아갖고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면서 문명을 함께 쉐어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한민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는 저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제국주의적인 침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올라갔다는 유일한 나라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문명을 가지고, 문명이 있어야만 새로운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문명의 힘으로 문명을 공유하는 그런 한민족의 시대를 만들자. 그러면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허브가 커뮤니티 센터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책의 마지막에 저는 미주 동포들이 이런 커뮤니티 센터를 해서 K-뷰티, K-컬처, K-푸드 이런 것과 함께 지역사회에 우리의 문화도 공유하고 또 우리의 어떤 영향력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묶고 조직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글을 맺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커뮤니티에 실제로 살고 있는 생활 곳곳에 들어가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편안하게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에 같이 있는 분들이 한국은 문화 선진국이에요. 네, 선진국입니다. 우린 선진국이라고 자부해도 되고, 그걸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전무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저는 아마 지금 그 커뮤니티 센터라는 비전이 어쩌면 마지막 이민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중요한 리소스가 아닐까. 네, 그리고 우리 2세들도 이미 한국인이라는 거 되게 자부심 많이 가지고 있고, 한국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문화 힘 아주 네, 자랑스러워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네, 우리 자녀 아이들이, 제가 뭐 사족 붙이는 거라서 죄송한데, 저희 애들이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문화 축제를 해요. 네. 그런데 언제 한번 제가 가서 봤어요. 갔더니 한국 애들이 와서 케이팝을 했고요. 인도 애들이 나와서 케이팝 댄스를 췄고요. 중국 애들이 와서 케이팝 댄스를 추고 나갔습니다. 이게 네? 케이팝 문화제였지? 네? 그 문화 축제가 아니었어요. 네, 그 정도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대표님께서 여기서 제시하시는 문화센터의 비전 한번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럼 커뮤니티 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제가 돈을 좀 많이 번 분들 요즘 만나고 그 이야기 계속하면서, 회장님,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손주들도 우리 무덤에 안 옵니다.
근데 사람이 사회적으로 잊혀지는 것이 가장 슬픈 것이고 사실상 사망인데 이왕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았으면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 영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회장님 여기에 돈을 내면 제가 홍길동 커뮤니티센터로 세우고 그 회장님의 역사와 회장님의 흉부를 세우면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이름을 기억하고 본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또 그 회장님 제일 먼저 커뮤니티센터 세우면 다른 분들도 이런 걸 세우려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곳에 삐까번쩍한 비석 세우지 말고 커뮤니티센터에 모든 것을 투자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즘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출판 기념회를 위해서 최영수 변호사님 그리고 웨인 박 우리 부대표님 케이스의 부대표님 그리고 원호길 신부님 이렇게 세 분께서 우리 축가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최영수 변호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선배이자 이웃이자 그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니티의 길잡이입니다. 사실 30년 하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40년이거든요. 대학 때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했던 시간까지 치면 올해가 40년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데 그런 말도 하시는데 거의 반평생을 이제 낮게 임하시면서 이제 계속 커뮤니티를 위해서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뉴욕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물 같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상선약수라고 최고의 어떤 가장 어떤 미래는 도라는 게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표님이 다투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게 큰 장애가 있으면 계속 머무르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낮은 데로 임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바다로 가시는 분 같은데 그리고 항상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뭐 술자리라든지 또 우리 창학이 형님 뭐 이런 분들 늘 가시면 모든 동력과 변화는 변방에서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그 의미가 오늘 잘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30년 하시면서 커뮤니티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진짜 커뮤니티 센터가 뉴욕, 뉴저지에 하나씩 건립이 되어서 정부의 힘이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최대한도로 커뮤니티를 위해서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혹시 돈이 굉장히 많으신데 좀 숨어 계신 분이라든지 이제 뭐 자녀분들 다 성장하시고 이제 돈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좀 커뮤니티를 위해 쓸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커뮤니티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한 곡을 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 해서 광야에서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우니까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빗줄기가 해 뜨는 동네에서 해지는 서울까지 뜨거운 남부에서 광활한 만주